발표할 부분은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3장 알베르트, 4장 양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3장은 이제 연장된 현재인데요. 뉴턴과 맥스웰의 이론은 서로 이렇게 이제 사실 미묘하게 이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은 빛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뉴턴 역학은 고정된 속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맥스웰 방정식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에서 속도란 오직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갖는 속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체 자체의 속도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이 결정하는 빛의 속도는 도대체 그 무엇일까? 속도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일종의 보편적인 매질이 존재하고 그것에 상대적으로 빛이 움직이는 속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스웰의 이론의 예측은 이런 매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방정식과 뉴턴 역학 사이에 명백한 모순에 관해서 성찰을 한 것입니다. 발견을 한 것이죠. 그는 뉴턴과 갈릴레이의 핵심적인 발견과 맥스웰의 이론을 서로 일관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한 것이죠. 스스로.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은 정말 놀라운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어떤 중간지대, 즉 어떤 연장된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대죠. 이것이 특수상대성의 이론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과거 속에도 어떤 미래 속에도 있지 않은 이 중간지대의 지속시간은 아주 짧고 그림 3- 옆에서 보듯이요. 당신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책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해서도 봤듯이 이 시간은 현재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의 세상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견한 것은요. 또 우리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원활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에 관해서 이해한 핵심적인 사실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 15분간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는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두고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바로 지금이라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전문 용어를 빌리면은 절대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건들의 집합은 하나의 현재가 다른 현재를 뒤따르는 지금들의 연속으로 어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더 복잡합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요 앞에 시간과 거리가 있는데 앞에 사람은 관찰자이고 뒤에 나이가 있고요. 이 A와 B 사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있는 나와 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C와 D 사이에 어떤 이거 단순하게 도입을 했지만은 관찰자가 보기에 또는 내가 있는 존재가 엄청 복잡하게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단일한 순간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지속기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3-2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시공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합쳐지듯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은 방식으로 합쳐져서 오늘날 전자기장으로 이제 부르는 것을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융합 이제 존재자로 이제 융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론에서 새로운 역학은 에너지와 질량의 개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게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동일한 존재의 두 면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거와 뭐냐면은 전자기장과 자기장과 전기장이 동일한 어떤 전자기장의 두 면이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어떤 시공의 두 면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이 이제 독립적으로 보존하지 않고 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되는 것은 질량과 에너지의 총합이지 서로 따로따로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유명한 E는 MC의 제곱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 해보세요.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이 이론이 중력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이게 이제 들어맞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이제 자신의 어떤 상대성 이론과 양립할 수 있도록 어떤 물리학의 아버지인 뉴턴의 만유인력마저도 이제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턴의 중력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패러데이가 어떤 전기력과 자기력에 관한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전기력과 자기력을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이 힘을 나르는지에 관해서 그이와 물음은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발견한 해답은 전기뿐만 아니라 중력에서도 이렇게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어떤 나르는 힘이요. 그래서 맥스웰이 방정식과 유사하게 패러데이 중력선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어떤 방정식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고서 아인슈타인은 생각한 거고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생각한 방정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뭐 레프 란다우는 이거를 갖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다 이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이론의 가장 심층에 있는 다른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탐지해내고 그 두 문제를 이제 결합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두 문제를 제시한 것은 첫째, 중력장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둘째, 뉴턴의 공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옆에 3-4에 보시면은 뉴턴과 그 밑에 패러다이와 맥스웰, 그 다음에 1905년에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가 저기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방정식의 이제 이론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는 공간, 입자, 전자기장, 중력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보면은 그 1915년에 보면은 입자와 장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뉴턴의 공간이 바로 위에 둘째 저기 문제는요. 바로 중력장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장이 공간이고 공간이 중력장인 것입니다. 이는 공간이 더 이상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공간이 곧 물질이라는 것이죠. 공간은 물결치고 유동하고 휘어지고 이제 비틀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론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우스의 제자 리만이 어떤 리만 공률 3차원 이상의 구분 공간을 일반화한 이론인데요. 이 리만의 수학을 공부해서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이 방정식에서 어떤 시공의 리만 공률은 물질의 에너지에 반비한다. 솔직히 이제 이 리만의 뭐 수학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시공은 물질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튄다는 것입니다.
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하나씩 하나씩 실제 경험을 통해서 모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기존의 케플러와 뉴턴의 방정식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예측한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고요. 그의 방정식은 별 가까이에서 공간이 어떻게 굽어지는지를 또 기술하고요. 이 구분 때문에 빛도 휘어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고요. 시간도 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은 지구의 높은 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 이건 전 책에서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왜 물체들이 낙하하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밑에 3-7 이게 우리가 높은 고도, 낮은 고도가 서로 시간이 다른다는 것. 그 이후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비행기와 또 이제 3-9에 보면 공이 모두 굽어 있는 공간이 내 어떤 최단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이런 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또한 바다의 표면처럼 공간에도 물결이 있다고 예측하고 이 물결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만드는 전자기파와 어떤 유사한 파동, 죄송합니다. 파동임을 예측하고요. 더 나아가 이 이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140억 년 전 우주적 대폭발에서 생겨났다는 것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요.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수학 혹은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과 그 당시의 어떤 수학 천재 힐베르트의 경쟁을 얘기합니다. 이 이론을 이제 먼저 구축한 것은 왜 아인슈타인이었을까? 이건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상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세계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방정식은 뒤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여기서 수학적인 것은 뒤에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방정식들의 어떤 집합이 아니고 그것은 정신이 포착한 세계의 이미지며 그 다음에 공들여서 방정식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이론의 발상은 단지 시공이 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인슈타인은 시각적 상상력 덕분에 가장 먼저 그 힐베르트보다 상대성 이론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인데요. 이제 저는 이 부분하고 이제 뒤에 부분 이제 단테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요. 이제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를 이용해서 아주 더 큰 규모의 전 우주적 공간을 기술하려고 이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한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무한하다는 것은 어떤 이제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유한하면서 동시에 가장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이런 종류의 어떤 3차원의 공간을 어떤 3구, 3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공간이 이제 유한한 부피를 갖고 있지만 경계는 없는 3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으로 현대 우주론의 어떤 시초로서 이제 이용했고 활용됐고 이로부터 우주의 팽창, 빅뱅 이론, 우주의 탄생의 문제 등을 이제 발견하는데 이제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단테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단테는 신곡의 어떤 천국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세계를 차용해서 중세 세계에 대한 자신의 위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단테의 신국을 읽었는데 아주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어디에 연옥이나 이렇게 여행하는 걸 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단테는 두 공,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두 공이 서로 둘러싸면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삼구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랍니다. 구분 공간을 밖에서 보아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이 어떻게 또는 다른 공간 속에서 휘어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있으면서 움직이고 측정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기술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시공이 굽어 있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더 큰 공간 내에서 굽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재적 기하학의 의미에서 굽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즉, 바깥쪽에서 보지 않고 안쪽에서 보는 채로 공유를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이어지는 내용에서 어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공간에 대해서 상상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테는 하여튼 좀 결론을 내면요. 단테는 이 삼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어떤 불가사의한 꿈의 어떤 직관을 따름이라고 하고 아인슈타인은 삼구는 어떤 수학적 형식 그것을 방정식 이론화한 거죠. 이론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어떤 감정의 근원을 건드려서 우리한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아인슈타인은 어떤 이런 삼구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삼구 이게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예, 왜냐면 음,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주는 무한하다. 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음, 근데 이제 무한하다고 하는 거를 인정해 버리면 양자역학에서 왜 그 무한소 개념이 있잖아, 왜. 예, 네, 예. 맞아요. 미분할 때도 이렇게 무한히 쪼갤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이 인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결국 양자역학에서는 무한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소 개념도 없고 무한대 개념도 없다는 거지. 쪼개고 쪼개면은 아주 작은 알갱이가 어쨌든 실체로 남아 있어야 그것들이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고 다 설명이 가능한데 그게 무한히 작아서 그 점처럼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점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그냥 인간이 상상한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그 점은 그 뭐를 그 주변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질량도 없어. 그게 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즉 무한소를 아무런 질량도 없는데 그거를 수천억 개, 수조 개를 그걸 결합한다고 해서 과연 질량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없는 음, 거를 아무리 더해 본들 그 무한이 생길 수가 없지. 그거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무한히 큰 거, 우주라는 게 이제 무한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무한히 끝도 없다면 그러면 한계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질량이라는 게 만약에 에, 양자로 존재를 한다면 즉 무한 소가 없이 실제 아무리 작아도 뭔가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무지무지하게 큰 질량이 있겠지. 근데 그것도 어쨌든 유한해야지 그게 무한하다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 무한이란 개념을 쪼개야 없애야 이게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른 거고 그러면 어떻게 유한하다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의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는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상상으로 무한하다 이러면 쉽잖아. 무한하다 그러면 쉽다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는 그 단테의 신곡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고, 그건 아인슈타인이 얻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저기 책을 쓴 사람이 지금 거기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3-11 이런 것처럼 두 개의 그 구라는 거는 3차원 공간이잖아요. 3차원 공간 구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게 무한하다는 거가 아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아래 밑에서 어 한계에 이르렀는데 다른 우주 그 구로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또 여기서도 한 바퀴 돌고 계속 그 안에서 회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계가 무한하다는 거를 어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 그게 사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도 만약에 한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같은 38도 위도에서 계속 돈다고 하면 무한하게 느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계속 돌면.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 구라는 것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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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돌아도 끝이 없지. 사실 그 구가 돼야지, 구로 돼 있어야지, 유한하지만 무한한 거죠. 표면을 그치. 걸으면, 유한하지만 우리는 예, 체험적으로 하는 무한을 거죠. 체험할 수가 있지. 그렇죠. 예, 예. 거다가 그걸 두 개를 합쳐 놓으면 더하지. 예, 그렇죠. 더 큰 것 그래서, 같이 느낌이 온다고. 예, 그래서 우주를 이 어떤 구의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길쭉한 이런, 그 구, 그래서 예, 실제 지금까지 그 뭐야 그 뭐 펜지어스라는 학자가 발견한 그 저기 뭐야 복사 어 이론요? 복사 음, 레디에이션 그게 빅뱅 초기에 그게 이제 발사가 됐다는데 그 레디에이션이 그게 무한히 우주에 인제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그것 그것도 그러면 인제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되는 거지, 풍선이. 이게 예, 네, 예. 커지는 것. 커지는 거지 그게 무한히 바깥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가 있고 예, 유한한 거지, 경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경계가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뭐랄까 퍼져나가고 그 안에서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다고 느낄 뿐이지만 실제로는 유한한 경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적색 편인가? 그게 일어나는 파로다가 이렇게 상상한 우주의 모습은 완전한 구가 아니라 이게 타원형이더라고, 예, 타원형. 타원형, 예, 그렇죠. 예, 타원형의 그 우주를 상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구를 동그란 거를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예, 타원형이 되잖아, 이게.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그 뒤에 단테의 신곡에서도 신의 세계와 저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 이 두 개가 계속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그 안에서 무한한 네, 가능성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제 하나님의 세계도 저렇게 원으로 유한한 거고 이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지구의 세계도 유한한 거지만 이 두 개를 결합해 놓으면은 무한을 우리가 예,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 예. 정도로 나는 이해를 했어.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진짜 경계 밖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우주의 모습을 자꾸 이 예,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실체 그 뭐 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린 바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 공을 보기 때문에 우주도 그렇게 제3의 저 먼데 누가 관찰자가 있어 가지고 우주의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객체를 인식할 네. 수가 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그 소화적 관점이라는 거지. 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내부에서 우리는 어차피 우주 안에 있으니까 우주 안에 있으면서 자꾸 우주 바깥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처럼 상상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음, 그냥 저렇게 단테가 상상했듯이 저렇게 두 구를 갖다가 연결해 놓으면 그게 우주의 모습이라고 상상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경계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무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음,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보이저 메토드라 그거 지금 태양계 밖에 벗어나 가지고 한참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게 이 안에서 이 구 안에서 여기서 있던 놈이 1, 2 가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예, 그치.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돌아올 때가 있겠지 또 걔가. 다시 보이저가 반대편으로. 지금 여기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예, 뭐야 방화궁인가? 여기에 만약에 지구가 있고 여기서 인제 보이저를 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쵸. 직선 우리는 운동하는 여기 거죠. 태양계가 여기 있으니까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 가운데 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 지구가 있고 그 갈색으로 돼 있는 걸 이게 태양계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구에서 보이저가 출발을 했어. 그럼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 그러면 우린 되게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한참 인제 뭐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계를 다 벗어나겠지 인제. 음, 근데 그러니까 여기쯤 와 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 다시. 계속 무한히 돌고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지구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놈이 보이저가. 그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뭐 한 100대 손 후손들이 그 보이저 호를 이 지구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거 해체하는 작업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구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가끔 이 구의 그 외곽 이것도 벗어났다고 했는데 가 봐야 여기야. 이 하나님의 여기 공 이쪽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을 돌다가 다시 거길 벗어났다고 했는데 또 일로 들어와. 지금 그 개념이야 이게. 음, 그냥 무한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양자가 무한하지 않듯이 결국은 경계가 있고 유한하지만 무한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약간의 그런 얘기. 약간의 윤회 개념이 있네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윤회라고 한 거지. 예, 그, 기독교에서는 돌아가, 영혼이 돌아간다고 한 거고. 영혼이 돌아가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천국에서 여기 지구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면 여기 하나님의 세상을 가잖아. 여기서 또 쫓겨나면 또 일로 와야 되고. 또 지상으로 와야 되고. 그 천사들도 여기서 쫓겨나면 지구로 내려오잖아. 예, 다시 내려오죠. 이게 참 우주론이었네요, 우주론. 이 우주론. 우주론 맞습니다. 네, 그 우주의 마지막요. 예. 그는 어떤 그 이론이 우주가 어떤 수축하고 팽창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 실수를 저지르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이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주는 실제로 정확히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방정식대로
예측한 대로 이제 팽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팽창이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 설명하고 있고요. 그걸 인정하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펜지아스와 이제 어떤 윌슨이 이제 우연히 우주에 어떤 퍼져 있는 복사선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기 우주의 어떤 어마어마한 열기의 잔재였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양자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 책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양자역학의 모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다는 안 봤지만은 공식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자론의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기초가 입자성, 비결정성, 관계성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네, 또다시 이제 알베르트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막스 플랑크 이는 어떤 뜨거운 상자 안에 평형 상태에 있는 전자기파의 양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기장의 어떤 에너지가 양자들, 즉 묶음들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그 에너지 덩어리가 분포되어 있다고 이제 상상하는 것이었죠. 그 에너지 묶음이 갖는 에너지는 E는 h 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모험에서는 E는 NH 뉴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이 공식을 이제 막스 플랑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905년에 이제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빛이 정말로 알갱이들로, 즉 빛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보입니다.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빛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의 바탕이 되는 입자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닐스 베르너 폴인데요. 이제 닐스 보어가 연구하고 있던 어떤 원자의 구조를 이제 20세기 들어서 계속 탐구하기 시작했고요. 이 원자, 이제 어떤 물질이 특징 짓는 진동수들의 집합을 이 물질의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색은 빛이 진동수, 즉 패러데이 선들이 진동하는 속도입니다. 이는 또 빛을 방출하는 전하들의 진동수에서 결정되고요. 그러면은 왜 원자들의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색이 아니라 몇 가지 분리된 선으로 이루어졌을까? 여기서 전문 용어로 왜 연속적이지 않고 불용속적인 것일까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품었고요. 이에 대한 열쇠를 이제 빛은 빛이 어떤 원자 속에 빛이 아니라 원자 속의 전자들의 에너지의 입자성을 내서 찾았습니다. 즉 우리가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이제 궤도를 이탈하는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걸 갖다가 도약이라고 가정했고요. 그 양자 도약이라 합니다. 전자들이 허용된 에너지를 갖는 한 원자 궤도와 다른 원자 궤도 사이에 어떤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왜 항상 특정 궤도뿐일까? 그리고 전자가 도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의문을 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가 도약의 이제 여기 개념이 이제 자기가 명확해? 이제 발견 박상호 예, 박사, 그 도약의 예, 개념이 원자 명확하게. 핵이 예예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저쪽에 책을 읽었을 때 원자 핵이 있고 그 위에 전자가 돌아가는데 전자 수가 하나하나 두 개가 있을 때 그 하나의 전자에서 그 다른 위에 그 전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때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원자 이해해도 도약을 하면서 되고, 그러니까 왜 그 저기 원소 주기율표 예, 거기 보면은 이제 1가, 2가, 3가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그 원자 내부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개의 이렇게 그 궤도가 돌아가거든. 그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수소고, 그 가가 높은 원소로 올라갈수록 그 궤도 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자나 이런 것들이 어 연속적이라면 어디에나 다 이렇게 존재를 막 흩어져 뿌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궤도상에만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궤도가 있다는 얘기는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고, 이 그림에서 여기 뭐야 4-2인가? 네, 여기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 파동이라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면 저게 빛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스펙트럼을 그려 놓은 거잖아. 저 네, 줄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트륨 보면은 하얀 선이 나타나잖아. 그게 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 음, 음. 어 퀀텀 립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툭 튀어오르듯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뭐가 탁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다가 또 뭐가 탁 나타나고, 또 거기 보면 수은인가,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얀 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입자들이, 양자들이 쫙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다가 좀 있다가 또 양자들이 쫙 나타나고.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서 어떤 특정 단계별로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그냥 골고루 쫙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는 저 선 사이가, 그게 도약이 일어났다라고 음, 봐도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참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지금 저 공간은 그럼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긴 또. 그러니까 뭐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이기 때문에 그러지. 입자기 때문에 그렇지. 예. 파동이라면 그럴 필요 없지. 그냥 연속적으로 쭉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근데 그럼 음. 저 공간은 그럼 결국 저 공간을 이 또 이제 어쨌든 공간이 그러니까 있는 거 우리가 그걸 공간이라고 부르잖아. 예. 그 비어 아, 있는 데를. 공간이 그게 아니구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참, 그냥 없는 거지, 그냥. 없는 거. 그럼 없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음. 그러니까 뉴턴은 그걸 공간이라고 한 거야. 그렇게 아, 비어 있는 데를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건 없다. 어차피 이 우주는 질량으로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이라는 것도 그 일부에 불과한 부분 집합이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질량이라고 이게 양자역학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공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뭐가 네, 있으면 뭐가 물질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없으면 공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양자역학은 영원히 이해 못해. 그래서 그 여- 양자역학 공부하는 물리학자들은 자기네들조차도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리처드 파인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음, 우리가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세상하고 이 우주의 전체 모습, 그다음에 이 작은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게다가 그 이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우주의 모습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깨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양자역학 공부할 때는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냥 슉슉 갈 수 있어요. 네. 그걸 아니 근데 뭐 완전히 이해를 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이러려면 못 해. 그거를 양자역학 전공자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차이는, 믿음의 영역은 증명이 안 돼. 예. 근데 양자역학은 다 증명이 됐어, 지금. 아, 이게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다 증명된 얘기만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렇죠. 그게 큰 차이지. 네, 그건 맞네요. 근데 예, 믿음의 영역은 그렇긴 해요. 말로는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 말로 어떤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말로는 증명이 되지. 그렇지만 예, 객관적으로 여러 예, 사람들이 그 예, 반복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증명인데 과학에서는. 예, 그렇죠. 근데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어. 개인은 뭐 혼자 그 임사 체험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온갖 체험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증명이 됐지만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증명이 안 된 거지. 아, 하여튼 양자는 믿음으로 보긴 했어요. 당분간은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냥 그래야 네, 네, 진도가 나가지. 이걸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맞습니다. 네, 그 저 이- 동감합니다. 예. 이해하고 설명을 안 하면은 그게 진도 저기 그 발표하는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하고 말을 못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읽고 나서도 다 이해를 못하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해하려다가 멘탈 터져갖고 좀 예, 다음 하이젠베르크요.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가로등이 있는 어두운 밤 공원에서 이제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 저기 있다가 깜깜한 데 있으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이제 이거를 이제 관찰했는데 그는 당연히 그 남자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여기서 사라졌다는 거는 없어진 거죠. 그러나 당연함이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하고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자들이 어떤 위치는 어떤 모든 순간에 기술되지 않고 오직 특정 순간의 위치에만 기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다른 무언가와 상호작용하는 순간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물들의 관계적 양상입니다. 전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쓰는 대신 숫자표, 행렬을 써갖고서 이제 어떤 기본 방정식을 완성을 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했던 이론에 기반으로 여기서 폴 디렉은 어떤 작업들을 모아서 어떤 이론을 세우고 수학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전체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뭐 기본 모형, 표준 모형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디렉이 이제 조금 디렉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간단하게 썼지만은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디렉이라는 사람이. 디렉의 양자역학은 오늘날 모든 엔지니어들과 화학자들, 분자 생물학자들이 사용하고 이걸 또 참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렉의 양자역학을. 그는 역학에서 모든 대상이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 의해 기술되고 대상은 질량과 같은 변하지 않는 것 말고는 그 자체 어떤 것도 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량을 빼고는요. 대상의 위치와 속도, 각 운동량, 전위 등등은 다른 대상들과 어떤 충돌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실제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상호작용과 다음 상호작용 사이에는 대상의 어떤 그 변수도 디렉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론이 그 관계적 양상이 어떤 일반화를 한 것입니다. 디렉은 또 한 물리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어떤 집합을 계산하는 비책을 제시하고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변수를 가질 수 있는 특정 값들의 어떤 집합을 변수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중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은 스펙트럼이 얻은 값이 다른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여기서 그거는 오직 확률로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그 사물의 어떤 변화의 핵심부에 확률로만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이 곧 비결정성이고 양자역학의 어떤 세 번째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딜에게 양자역학 덕분에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첫째, 한 물리적 변수가 어느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수의 스펙트럼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어떤 사물의 바탕이 되는 입자성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들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관계성을 가질 때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고요. 두 번째 일은 다음 상호작용에서 변수의 어떤 이 값과 저 값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디렉이. 그래서 이를 전위 진폭 계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확률성이 비결정성, 즉 유일한 예측이 아니라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고요. 변수들의 어떤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위한 방법이자 어떤 한 사공오작용에서 스펙트럼이 어느 값을 나타낼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게 딜렉의 양자역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요. 엄청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래서 이 양자역학은 오늘날 컴퓨터, 화학, 분자생물학, 뭐 레이저, 반도체 등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했듯이 전자의 궤도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방식으로 멘델레프의 어떤 원소 주기율표의 구조까지도 완전히 해독했다고 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기 문장이 여기 보면 계산된 값들은 어떤 대상이, 이게 대상이라는 게 객체인데 이게 원자가 될 수도 있고 전자기장이 될 수도 있고 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입자야 사실은. 이게 양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고,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그러니까 양자와 양자가 이런 얘기야. 상호작용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다른 양자를 만날 때 관계가 생길 때, 그때 그 이제 여기 변수라는 거는 값이 이제 변하는 거를 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값이 변할 수 있는 값들이 뭉쳐져 있다는 거야. 어느 한 스펙트럼의 어느 한 선상에,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어떤 지점에, 어느 선상에 뭉쳐 있지,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흩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그걸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정수배로다 하면 그렇죠. 선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게 우리가 말로 하면 힘들지만 수학에서는 되게 쉬운 거라고. 이제 디렉 방정식이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선상의 선이라고 합시다. 선상의 변수들 값들이 쫙 모여 있는데 이게 입자야. 그게 양자인 거지. 걔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게 사실 궁금한 거 아니야. 어떤 선상에 많은 값들이 여기 모여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지.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뉴턴 역학에서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x의 어떤 값을 대비하면 거기에 어떤 선상에 얼마나 많은 값이 있을지에는 정해져 있다. 미리 정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한 스펙트럼이나 한 선상에 변수의 값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A라고 하는 양자와 B라고 하는 양자, 뭐 입자라고 할까요?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만나면 확정적으로 어떤 특정 선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다고. 그게 확정성이야.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A와 B가 만났는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그 결과값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어.
그게 확률적으로만 결정된다. 그 두 가지를 디렉 방정식에서 표현해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되게 기분 나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A와 B를 알면 C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과 모델이나 이런 걸 익숙하다고. 또 그래야지만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그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야, 그건 확률적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머리가 띵해져요. 사람들은 확률을 싫어해요, 정말로. 그래서 누가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을 따라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난 늘 그 얘기를 하는데, 확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라. 마치 그게 결정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무식한 증거예요. 그게 어떻게 또 다른 값으로 변해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그거를 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생각을 깨기가. 왜냐면 과학이라는 게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쫙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이 예측하는 값은 어떤 값의 변수를 집어넣으면 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통찰력이다. 이 사람이 참 예언도 잘한다. 얘는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야, 그건 가봐야 알아. 이게 이제 공자가 하던 얘기거든. 사실 공자도 그걸 꿰뚫었던 것 같아. 뭐야, 그 안현인가 누구 그 제자가 물어보니까는, 야, 그것도 옳고 왜 스승님은 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옳다 그러고 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옳다 그러고 왜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합니까? 그리고 제자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네. 공자가, 그 네 말도 옳다. 그게 양자역학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무엇이 결론이 났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구했다고 해서 그 값조차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 자체가 확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양자역학에 들어가는 인문이다. 그 두 가지 개념을 이 드레이라는 사람이 수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삶의 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든 무엇이 있는 것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없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그냥 현재 내가 즐기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 뭐 접촉하고 있으면 그게 있는 거지. 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서 더 기쁘지도 않고, 없어서 슬프지도 않아요. 가끔, 가끔 히스토리를 깰 때 가끔 슬프긴 한데, 근데 평소,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진화하는 언어 그 책도 봅시다. 네, 그 진화하는 언어에서 그 내가 거의 한 3분의 1을 읽었는데, 네네. 그 학자의 언어론을, 그러니까 언어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 양자역학하고 맞아떨어져.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결정론적으로 언어는 이게 뭐 촘스키가 얘기하듯이 내재적으로 우리가 DNA로 타고났다. 네. 네, 인간은. 그런 식의 결정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문법 체계라든가 그 어휘 체계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 하나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이 사람은 반박을 하면서, 모호한 것이 언어고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워나갈 때 그 모호한 방식으로 배우면서도 자기의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게 저번에 누구야, 저기 뭐 한 소장이 왜 문장을 이렇게 끌고 왔잖아. 그 중국 사람 샌리우, 캔리우 그거 샌리우. 얘기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불확정하고
어, 개인마다 언어의 그러니까 단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데도 이 의사소통이 되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썼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다 다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의 세상에서 자기의만의 세상에서 이 문장을 음. 보고 있고 책도 보고 있다고. 근데 근데도 우리가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은 되잖아. 어쨌든 대충 알아듣고 소통은 되니까 이 상호공 모임이 유지가 되지. 그 소통이 안 되면 아이씨 뭐야 이러고 다 떨어져 나갔을 거야. 근데 소통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적이지 이거는. 네. 아니, 교수님,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것 같아요. 각양각색이어서. 음. 그러니까 이 80억 인구가 자기만의 세상을 다 80억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 예? 월드가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렇잖아. 이게 한글은 한글 체계가 있다고 믿고 영어는 영어 체계가 있다고 믿고 또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세계는 또 거기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영혼이 사실은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의사소통은 된다는 게 참 기적이다.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야. 그게 이 우주의 형성 과정도 그렇고 언어의 형성 과정도 그렇고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쨌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별 지장 없고 이 세상 사는데 별 지장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진화하는 언어의 학자가 얘기하는 게 언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은 된다. 그걸 아유, 어떤 확정적 공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다 실패했다는 거야. 언어학의 역사에서. 일을 하는 데는 되게 불리하네요. 그치, 불리하지.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언어 해석 뭐 이렇게 챗GPT 이런 예. 사람들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얘기야. 왜냐면 이게 확실한 어휘 체계가 있고 어떤 문법 체계가 있고 언어의 사용 방법, 그 용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 사실 그거대로만 잘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은 완벽한 인간과 소통하는 언어 체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 예. 근데 그런 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의하면서 네. 이게 어, 보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스펙트럼이 생길 수 있으려면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꼭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 쪽의 입장에서는 꼭 이제 김춘수의 꽃 같은 시가 떠오르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한테 다가와서 꽃이 된다. 그렇지. 굉장히 변증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관계의 중요성. 음. 뭐 여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되고 이게 우주의 시작이고 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까 설명이시네. 그러니까 양자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우주도 탄생 안 했어요. 근데 양자들이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빅뱅이 일어났고 물질이 생기고 음, 인간까지 생긴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음, 근데 그 교수님, 지속의 개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음, 교수님, 그 결국 그러면 그 상호작용이 새로운 사건을 만든 거가 되는 거네. 이벤트를 만들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갖고 오고 거기에는 또 다른 양자들이 서로 만나고 음, 그러면 그 정해진 건 그거를, 아무것도 없어. 그걸 우리의 어떤 그 일의 어떤 내용하고 하자면, 우리 인간의 지금 어떤 이런 일하는 행태도 결국은 혼자 너 잘해가지고 그 뭔가 끝내는 거는 그냥 혼자의 양자에 끝나지만 어쨌든 상호작용해야지 그 새로운 사건들이 나올 수 있다. 새로운 이벤트들이 그렇지. 나올 수 예. 있다. 라는 맞아요. 전제를
갖고 가는 게 맞겠네요. 이게 무조건 그렇죠. 상호작용을 시켜야겠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터랙션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 혼자 네.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네. 그 이거 캔유 책에 나오는 것도 결국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 상호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만이 이제 그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네. 재밌네요. 이 커피가 되게 맛있는데. 내가 커피를 만났어, 지금. 네. 상호작용 한 겁니다. 이 커피 맛이 이벤트잖아. 그쵸. 결국 그게 재미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이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때 이벤트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게 지속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예, 그런 것들의 집합이 우주의 모습이고 예, 억지로 상호작용을 시켜야겠어요. 막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붙이고, 여기다가 다 붙이고, 저기다가 갖다 붙이고, 막 사람들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 막 붙여놓고 막, 그거 억지로 시키는 거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 또 거기에 긍정, 부정 해갖고서 갈등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쨌든 거기에 이벤트, 안 좋은 이벤트도 일어나지. 그것도 있고, 안 좋은 이벤트가 있네요. 또, 엔트로피가 있네. 그거는 이제 인간 윤리의 세계고. 재밌네. 계속하죠. 네, 조금 더 그 디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과 입자는 동일한 것 해갖고서요. 이제 양자역학의 일반적인 공식을 맞추고 디렉은 이들 전자기장과 같은 어떤 장들에 대해서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관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디렉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연에 대한 기술을 더 근본적으로 단순화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뉴턴이 사용한 입자의 개념과 패러데이의 어떤 도입한 장의 개념이 어떤 새롭게 디렉에 의해서 수렴되는 것입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장은 다시금 알갱이들로, 즉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장처럼 공간 속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들도 바로 이제 또 입자처럼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구분했던 장과 입자의 개념이 양자역학 속에서 마침내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렉의 이론은 아주 우아하게 이 일을 이런 것들을 해냈다고 합니다. 디렉의 방정식은 플랑크와 어떤 이 아인슈타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빛의 어떤 입자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어떤 양립하는 양자론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는 양자장 이론으로 불리며 오늘날 입자 물리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기본장들의 어떤 목록이 어떤 계획하여 확장하여서 오늘날 어떤 양자장 이론의 어떤 맥락에서 우선 중력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중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들을 잘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본 입자들의 표준 모형입니다. 그리고 표준 모형은 1970년대 완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약 15개의 장들이 존재하는데 그 장들의 어떤 입자가 기본 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입자들은 전자, 쿼크, 뮤온, 중성미자, 힉스 입자, 이와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2013년에는 힉스 입자들을 발견으로 어떤 표준 모형을 재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계는 어떤 장과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단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장이라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4-5의 그림을 보면은
시공과 양자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입자는 더 이상 없으며 시공 속에서 기본 이제 사건들로 일어나는 양자장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 이제 양자 1에서 정보는 유한하다 해갖고 자연에는 근본적으로 입자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빛의 입자성은 양자역학의 핵심이고요.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란 조약돌 같은 것이었다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5cm와 6cm 사이에 진폭이 어떤 가능한 값이 유한한 수로 존재한다는 것. 아까 우리가 유한하다는 건요. 이제 유한한 수로 존재하고 우리가 전자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정보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자성을 요약하면 개의 상태 정보는 유한하며 플랑크 상수에 의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결정성요. 이 세계는 입자적인 양자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양자역학은 자연의 어떤 신부의 기본적인 비결정성을 도입하고요. 미래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결정성을 요약하면은 미래는 과거에 의해 하나로 이게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엄격한 규칙성조차도 통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양자 3을 보면 실제는 관계적이다 해갖고서요. 양자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기술합니다. 그것은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술하지 않고 입자가 어떻게 다른 것에서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요약하면요. 자연의 사건들은 언제나 상호작용입니다. 한 체계의 모든 사건들은 다른 체계와 관계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나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보어와 아인슈타인은 이제 둘은 계속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이론에 대해서 방정식에 대해서 양보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무엇과 어떤 상호작용하는지와는 어떤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론의 관계적인 측면을 사물이 오직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어는 양자이론이 실제를 개념화하는 근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의 타당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자이론이 어떤 새로운 방식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에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고 또 정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인슈타인은 사물이 그렇게 이상할 수 없다고 하고 그 배후에는 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생략하고요. 여기서 제가 정리한 거를 마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도대체 이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기가 끝까지 싫었던 거야. 예. 왜냐면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합리적이다. 그게 우리 뇌의 그 인식 구조가 이게 3단계잖아. 감성과 지성과 이성.
그 이성의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우리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우리 문명사거든. 이 과학의 발달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이성의 세계에 부합되는 설명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것들의 지혜의 총합이라고 이성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철학자들이 그 합리성이 뭔지에 대해서 진리가 뭔지 과연 존재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정리해 온 게 철학의 역사고 과학에서도 물리 현상, 사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 이성이 이해할 수 있게 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과학의 영역이었던 거죠. 예. 그런 철학의 지식과 그 과학의 지식 그리고 역사적 지식 이런 것들의 총체가 우리의 지식 총체 총합계인데 그 합계인데 그거를 그걸 우리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에 맞게 세상을 설명하고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참 합리적으로 참 설명 잘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맞거든. 이건 지금 양자역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거지. 예, 비합리적이고.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그 이전의 인간의 지성을 다 이해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성의 종합 체계 속에서는 이 양자역학의 주장이 예,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만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게 또 확률적으로 그나마도 예,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확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인간의 지혜가 쌓아왔던 그 업적들이 이게 어긋나는 거지. 이게 왜 예, 그 상식과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 오죽하겠어. 양자 역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면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책에 이어서 이게 해겔의 이제 일종의 절대 진리, 그러니까 변증법은 갖고 있는데 중간에 기둥에 절대 진리가 있어야 돼. 음, 중세에는 그 절대 진리의 맨 위가 종교였어. 그렇지. 그러다가 해겔 시대에는 철학이 대체를 했어. 그다음에 음, 아인슈타인 시대에는 드디어 과학이 대체를 했는데 네. 음, 이제 이것마저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쵸. 음, 야, 그러니까 현대적 사고를 하려면 음, 이렇게 이 양자 역학을 이해해야 음, 현대적 사고가 되는 거죠. 이제. 네. 예. 왜 아인슈타인은 어쩌면 알고 있는데도 부정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깨달았는데 네. 그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기존에 네. 알고 있는 그 네. 지식과 그 지혜의 틀로서는 이게 네. 음, 잘 안 맞으니까는 납득이 음, 잘 안 갔던 거지, 그 당시에는. 예. 네. 그렇지만 아, 이게 맞다라는 거는 자기가 수십 가지 써놓고도 그거를 그 음, 수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러게요. 참, 예. 어, 힉스 입자도 그게 벌써 응? 어 1970년대에 다 완성을 했다고 있잖아. 힉스 입자가 있어야지만 세상을 설명할 수가 그러니까, 있다. 어, 그랬는데 그런 거 없는데 힉스 입자 어, 없는데 아무도 그걸 증명을 못 했다가 최근에 발견되기 2013년에 시작한, 그 예, 선이라고 하는 그저 유럽에 예, 있는 입자 가속기 거기서 그걸 증명을 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아까 왜 저기 누구야 그 아인슈타인하고 왜 또 그 뭐, 힐베르트? 디렉, 힐베르트하고 이렇게 할 때, 음, 힐베르트는 수식을, 방정식을 그 음, 세우는데 도사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저 이성적 사고, 예, 뇌 실험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인슈타인은 앞서갔고, 예, 그거를 수식으로 다 전개하는 거는 힐베르트가 앞서갔고, 근데 결국 승자는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수식화되면은 그 음, 사실은 맨 앞에는 인간의 상상력이 1위인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인간의 상상력이 1위고 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2위고 그렇지. 실험으로 증명하는 게 3위고 예. 근데 과학은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틀을 또 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과학자들조차도 이 누가 상상을 하면 저건 혹시 믿음의 영역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그냥 혼자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여러 과학으로 실험과 증명하고. 결과에 예. 의해서 에, 증명을 대면 예, 예. 음. 그러니까 경험적 증명 뭐 하여튼 증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서야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아유, 되게 근데 재밌었네. 그, 이제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어, 그 지금 그 병원 의사들, 응? 의사들 모임하는데 요즘 제가 좀 뭐 공부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캣니우 얘기했잖아요. 그 캔이요. 얘기 그거와 비슷하게 어 거기 번역이라는 얘기 모든 대화는 의사소통 행위는 그 번역이라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여기에 그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의사의 진단은 질병을 번역하는 행위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양자역학 이런 공부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그, 이 책이 뭐야? 과학기술학을 통한 새로운 질병 인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연세대학교 어떤 그 치과 의사신데 그분이 질병은 정말로 있는가? 음, 현재까지 질병에 대한 그 전제 규정은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이 질병인 거예요. 아까 그 김춘수 씨하고 똑같은 거지. 네, 이게 상호작용 이게 의사의 진단이 질병인 거지 질병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약속한 거야. 예. 그것까지 생각이 이제 새로운 전제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과학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의학도 엄청난 우리가 전제한 과학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려 시대, 삼국 시대에도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음, 근데 그때는 암이라는 말이 없었지. 그 음. 진단을 누가 내리지도 않았고 그거를 음,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얘는 질병이 아니라 무슨 폐병이 걸려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 당시의 상식으로 이거 어떤 병명을 정하고 어, 그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유명론이야. 인간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현상을 만나서 거기에다가 명칭을 정하고 그러면 그게 개념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개념을 전달하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음. 것의 연속이지 어느 것 하나 확정되게 딱 어떤 객체와 어떤 용어나 개념이 1대1로 일치되는 건 없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낸 그런 그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 하다못해 이런 의학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굴레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거기서 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우리고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체 작업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아, 개별들이 다 그 끝까지 올라 있는 우리가 결국 만들어낸 그 우리의 의식 자체가 다 공유돼야지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다음 얘기하면 어, 그 시공이라는 걸 뗄 수가 없다는 게 다 거기에 바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예, 맞아요. 시공이라는 네. 게 현재 여기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틀 속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음, 지금 고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안 통한다고. 그쵸. 그렇잖아. 그 네. 시공의 개념이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이해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상호작용의 비슷함이 이 공감대를 가져가게 하고 그 공감대가 이제 시공의 어떤 느낌, 시공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시공이니까. 예, 그게 비슷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공간이 이게 결국 그 시간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 시공이 이제 시간이고 없다가 아니라 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은 예, 뭐 어떤 축에 예. 이렇게 일직선상에 쫙 있어 그렇죠. 가지고 어느 시대 음,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절대적 아니라는 시간이 거죠. 예. 아니고 그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게 시간인 거지 우리한테. 음, 그렇죠. 예. 음, 예.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음, 그렇죠. 그리고 우린 입자니까 우리 네. 자신이 그거 음, 세 가지가 뗄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장이고 음. 아, 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잖아. 이 뒤에 이제 중력장 나오겠네요. 양자 중력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완전히 저기가 안 됐어. 아, 지금까지 그 양자역학에서도 네. 중력까지 포함한 이론을 체계를 지금 완성을 못 했어요. 아, 그럼 거기서 지금부터는 약간 이분의 뇌피셜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고 그거를 이 자기 죽을 때까지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게 이 사람의 의지야. 어, 음, 그러면 이제 5차원이 증명이 되는 거야. 만약에 중력장까지 끌어넣어서 설명이 어, 되는 일반 이론을 만들면 그러면 5차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음, 대단하네요. 그럼. 이게 영화에서나 나오지 5차원은 아직은 음. 증명이 안 된 거죠. 어, 언어의 진화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네. 이 책 사놔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그 전에 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잘 봐서. 안 됐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더라고. 네. 네, 맞아요. 음. 그게 그게 관계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더 이해 폭이 넓어요. 의식이 확장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왜 그 TV나 아니면 이렇게 그 책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다닐 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거는 이제 확실해지는 것 같아. 사기꾼이에요. 지식의 사기꾼이라는 책도 있는데 하여튼 무언가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 종교에서도 그런 게 많거든. 목사들도 많죠. 가끔 아주 네. 예단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음. 요즘에 그 천공인가 모시게 하는 인간도 그렇게 아주 어, 확정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렇죠. KB 교주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아주 딱 찍어서 얘기해요. 너는 이래. 이렇게. 그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야 그거 불확정적이야. 확률로 나중에 그 통계 내봐야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야 너는 이렇게 하면은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아들 낳을 수 있어.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따르고 좋아해. 음. 그게 교수님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교육의 발달 단계하고도 똑같고요.
그 차원 의식에도 우리가 1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거, 4차원적인 거, 5차원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차원 의식이 어디까지를 생각을 해봤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거의 뭐 우리가 2차원, 3차원적인 거, 뭐 2차원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답이 꼭 필요하거든요. 답이 없으면 안 되거든, 거기는. 예, 음. 네. 답이 있는 세계와 답이 없는 세계, 예, 있다 없다가 지금 이것도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답이 꼭 필요한 걸로 20년 동안 교육받거든요. 이게 답이 필요한 걸로 교육받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세계에서 생존에 살았고 그게 생존인 거예요, 지금. 훈련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정된 네. 답을 요구하니까 확정된 답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 자기의 결정 장애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야, 뭐 먹을까? 그러니까 다 서로 물어봐. 근데 야, 오늘은 그냥 된장찌개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되게 편해. 예, 제가 맨날 확정해줘요. 다들 확정 안 하면 내가 그냥 확정해주면 그렇게 편해.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방법 아니면 그 리더가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고 네. 대충 맞으면서도 확정적으로 그 답을 딱딱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면 그러면 리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쵸. 근데 이제 진정한 리더는 아닌 거지. 예. 그게 이제 나쁜 거면은 사기꾼이고 그쵸. 지식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TV의 그 인기 강사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약도 잘해 주시고 네, 아유, 고생 다음이 또 많으셨습니다. 기대됩니다. 노입니다. 네, 참, 교수님, 제가 그 화수목 중에 그 네, 대동 사무실인가요? 예, 거기에 들려서 네, 그 오큘러스, 오클러스를 오큘러스. 좀, 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네. 계실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제쯤 계시는지요? 뭐 거의 매일 있죠. 보통 음, 한 10시 이후부터 오전에 너무 일찍 오면은 예, 예. 내가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좀 예. 없고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음, 11시부터 오후 음. 6시까지는 거의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 드리고, 문자 네네. 드리고,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뵙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팔려고요. 제가 그 사용법에 그런 걸 몰라갖고 가서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좀 그 코치 좀 받고 봐서 네. 괜찮으면 살려고. 네, 그러세요. 네. 예. 네. 근무를 체험을 해보고 한번. 네, 그러려고요. 아, 네. 저기 저도 저기 박주환 씨, 네. 나도 그 당근날 한번 가볼까? 오큘러스 당근나라? 당근, 하여튼 지금 대반출하고 지금 오큘러스 3 세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 팔아버리고. 아, 음. 아직도 저거는 저기 가격이 42만 원인가 그래요. 그 네. 오큘러스 아니, 2가 예, 가격이 아직도 줄지가 않았더라고요. 안 줄었어. 아, 왜냐면 저게 워낙 그게 저기 캠페인 가격이야. 저게 음, 정상적으로 팔면 한 100만 원은 줘야 돼. 저 정도 기계를 만들려면. 근데 이게 그 메타라는 회사 이름까지 페이스북 바꾸면서 저커버그가 저걸 그냥 전략적으로 손해 네. 보면서 그냥 40만 원에 파는 거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가격이야, 저거는. 네. 음.
그래서 제가 그걸 20만 원에 팔 겁니다. 오큘러스를요? 예. 아니 아, 지금 저기 3로 간다고 지금 음. 유클리드 당근 나라를 열었다니까. 아니 전혀 근데 제품이 나쁜 건 전혀 없어요. 거의 한 번인가 두 번 썼나? 그것밖에 안 썼어요, 진짜. 몇 번 안 써서 새 거야. 아 그러면 저기 우리 저기 박 교수님 갈 때 우리 같이 가지 뭐. 와요. 그래, 저기 거기서 같이 나는 배워서 한번 요새 게임 아주 한번 하지 뭐. 저거 본전 한 10배는 뽑는 것 같아. 아, 여기도 있어 지금 저기. 이거 방송 끝나면은 바로 저거 할 거야. 저걸로 골프 치고 탁구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체 그림 그리는 거. 어. 와, 그거만 해도 진짜 저거 본전 뽑았어. 아, 골프가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실제 치는 거랑. 아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